안녕하세요. 제2의 쉬운 통계와 수학입니다. 오늘은 기초통계학 2강으로 산포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산포도란 데이터들이 퍼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를 의미합니다. 즉, 여러 개의 데이터가 있을 때 그 데이터들이 얼마나 퍼져 있는지, 즉, 개별적인 데이터들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는 지표를 의미합니다. 우선 한 가지 예시를 보고 오실게요. 다음은 어떤 두 나라의 소득 분포를 보여주는 히스토그램입니다. X축은 소득 구간을 의미하고요. Y축은 그 소득 구간에 있는 사람들의 수를 의미하는데요. 이 두 그래프를 보셨을 때 어느 쪽의 산포도가 더 클까요? 네, 당연히 데이터가 퍼져 있는 정도가 큰 쪽은 왼쪽 A국이 되겠죠. 즉, A국이 어떠한 개별 데이터들 간 차이가 더 크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산포도는 즉 차이의 크기와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개별 데이터들의 차이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산포도가 그럼 통계에서 왜 중요하냐? 간단히 생각하시면은 예를 들어 이 A국과 B국에서 어느 나라에서 좀 더 복지 정책이 중요할까요? B국은 저소득층 구간에 사람들이 거의 없는 반면에 A국은 저소득층 구간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A국에서 당연히 복지 정책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갖겠다라고 우리 모두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산포도 자체의 정보가 어떤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내릴 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산포도가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나중에 통계에서 이제 배우게 될 것 중에 하나가 이러한 차이를 발생시키는 원인에 대해서 탐구를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차이의 원인을 소속 집단으로 설명하라는 것이 바로 분산 분석이고요. 어떤 다른 변수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걸로 보는 게 회귀 분석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제가 인문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인문 강의 시리즈에 한번 들어가셔서 분산 분석과 회귀 분석 부분을 보고 오시면 됩니다. 제가 굳이 이렇게 서론을 길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뭔가 배울 때 이걸 왜 배우는지 먼저 알고 넘어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이고요. 사실 저는 통계를 배울 때 그냥 마냥 교과서에 나온 대로 학습을 한 편이어서 이걸 왜 배우나 이런 생각은 잘 못하고 공부를 했어요. 막상 이제 나중에 통계를 쓰게 되거나 다른 공부를 하면서 이게 왜 중요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른 분들한테는 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 어떤 강의든 그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왜 배우는지를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서론은 여기서 그럼 그만 이제 끝내기로 하고 산포도에는 어떤 지표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대표적인 게 분산이 있습니다. 산포도를 나타내는 지표로는 사실 분산과 표준편차가 거의 전부라고 할 만큼 가장 많이 쓰이는 지표예요. 나머지 지표들도 우리가 알아두면 좋지만 사실상 여러분들이 앞으로 통계를 공부하시면서 실제로 쓰게 되는 산포도는 분산과 표준편차밖에 없다고 보셔도 될 정도입니다. 분산이란 그 정의를 살펴보면은 개별 데이터들과 평균의 차이를 제곱해준 값들의 총합을 데이터의 개수로 나눈 값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분산을 보통 시그마 제곱이라고 표현을 하고 모집단의 평균을 뮤라고 표현을 하죠. 이거는 인문 강의에서도 말씀드렸고 다시 한번 혹시나 인문 강의를 못 보신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자면 뮤는 모집단 평균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보통 데이터를 1강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XI라고 표현한다고 했죠. 그리고 X1은 첫 번째 데이터, X2는 두 번째 데이터, X3는 세 번째 데이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n번째 데이터는 XN이라고 표현한다고 했죠. 데이터의 개수가 이렇게 n개가 있을 때 이 n개의 분산은 어떻게 구하냐? 간단합니다. 여기 정에 나온 대로 각 데이터에서 평균을 일단 먼저 빼줘요. 평균을 먼저 빼주고 거기서 이제 제곱을 해줘야 돼요. 제곱을 해주고 각 개별 값들의 평균을 빼준 값에 제곱한 값들을 더해주면 됩니다. 더해주고 마지막으로 뭘 해줘야 된다고 했죠? 네, 데이터의 개수인 n으로 나누어줘야 되는데요.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결국 시그마 제곱이 됩니다. 자, 그럼 분산, 즉 시그마 제곱을 한번 예시를 통해 구해보겠습니다. 예시를 보시면은 총 5개의 숫자가 있죠. 40, 50, 60, 70, 80. 이 5 숫자의 분산을 한번 구해볼게요. 우선 평균부터 구해야겠죠. 평균을 구해야 우리가 공식에 대입을 해서 분산을 구할 수 있으니까요. 평균은
모든 데이터를 더한 다음에 그 개수로 나눠주면 되죠. 손으로 계산해 보면 아시겠지만 이 데이터의 총 합은 300이고요. 데이터의 개수가 5기 때문에 평균 뮤는 60이 됩니다. 자, 이 점을 참고해서 분산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는 40이죠. 여기서 60을 빼주고 제곱, 그 다음에 50에다가도 평균이 60을 빼주고 제곱, 그 다음에 60에다가도 60을 빼주고 제곱, 그 다음에 70에서 60을 빼주고 제곱, 그 다음에 80에서 60을 빼주고 제곱.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총합을 데이터의 개수인 5로만 나눠주면 되겠죠. 먼저 총합을 구해보겠습니다. 이 숫자는 마이너스 20이죠. 마이너스 20의 제곱은 400이 됩니다. 이 숫자는 마이너스 10이죠. 마이너스 10의 제곱은 100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숫자는 0이고 이 숫자는 10이기 때문에 10의 제곱을 해주면 100. 이 숫자는 20이죠. 20의 제곱을 해주면 400. 그래서 다 더하면 1000이 돼요. 여기다가 5를 나누어주면 200이 되고 이게 바로 시그마 제곱, 즉 분산이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표준 편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표준 편차란 간단합니다. 분산의 제곱근을 취해준 값을 의미하고요. 우리가 분산을 시그마 제곱이라고 표현한다고 했죠. 여기에 루트를 취해주면 시그마가 되기 때문에 표준 편차를 보통 시그마라고 표기를 해줍니다. 표준 편차는 분산에 비해서 장점이 있는데요. 우리가 데이터가 어느 정도 퍼져 있는지 직관적으로 좀 알고 싶을 때 표준 편차를 좀 더 많이 활용을 해요. 분산의 경우 개별 데이터들의 값에 평균을 빼주고 그 다음에 제곱을 해주기 때문에 퍼진 정도의 어떤 규모가 좀 더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표준 편차는 그 값에 루트를 취해줬기 때문에 좀 퍼진 정도를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기 쉽게 해주는 장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데이터들이 정규 분포를 따를 경우 약 68%의 데이터가 평균 플러스 마이너스 표준 편차의 범위에 위치하게 됩니다. 네, 다음에 보시는 그림이 정규 분포를 따르는 어떤 데이터들의 분포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여기 가운데가 바로 평균이고요. 그리고 표준 편차만큼 더하고 뺀 범위를 다음과 같이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구간이 바로 평균에서 표준 편차를 더하고 뺀 범위겠죠. 정규 분포를 따르는 어떤 데이터들의 경우 전체 데이터의 약 68%가 이 범위 안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표준 편차라는 개념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냐? 평균에서 표준 편차만큼 더하고 뺀 범위 안에 어느 정도 대다수의 데이터들이 포함되어 있겠구나라고 추측할 때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앞선 예제에서 우리가 이 5개의 데이터의 분산을 구했고 그 분산이 20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죠. 그러면은 여기에 루트를 취해주면 그게 바로 표준 편차가 되기 때문에 200의 루트를 취하고 여러분이 계산기를 통해서 계산을 해보시면 약 14.14가 나옵니다. 이 값이 바로 표준 편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표본 분산과 표본의 표준 편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알아봤던 분산과 표준 편차는 모집단의 분산과 표준 편차를 의미하는 거였고요. 이번에는 표본 분산과 표본 표준 편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모집단과 표본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모집단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대상 전체의 집합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대한민국 남성의 평균 키가 궁금하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대상의 전체 집합은 뭐죠? 바로 대한민국 남성 전체가 됩니다. 대한민국 남성 전체를 조사해서 평균을 내야 대한민국 남성 전체의 평균 키를 구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시간과 비용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대한민국 남성 전체를 조사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200명의 남성을 뽑아서 그들의 평균 키를 구하고 그 평균을 통해 모집단의 평균을 추정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럴 때 우리가 뽑은 200명의 남성을 표본이라고 부릅니다. 모집단과 표본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드릴 기회가 또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정도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표본 분산과 표본 표준 편차는 모집단의 경우와는 좀 차이가 몇 가지 있어요. 우선 공식을 한번 볼게요. 표본 분산은 보통 S제곱이라고 표기를 하고 각 개별 데이터에 표본의 평균을 빼줍니다. 모집단 분산의 경우에는 모집단 평균이 뮤를 빼줬다면은
표본 분산에서는 표본 평균인 xbar을 빼줍니다. 우리가 표본 평균은 보통 xbar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 점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차이는 나눠줄 때 n이 아니라 n-1로 나눠주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 궁금하시죠? 이게 바로 자유도의 문제 때문인데요. 우리가 데이터의 개수가 n개일 때 표본 분산의 자유도는 n-1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n-1로 나눠줘야 되는 건데 모집단의 경우에는 우리가 n으로 나눠줬었죠. 왜 모집단의 경우와 달리 표본 분산은 n-1로 나눠줘야 되는지 제가 만들어 놓은 쇼츠가 있어요. 그 쇼츠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표본 분산의 자유도가 n-1인 이유는 표본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표본 평균을 구해야 한다. 그리고 표본 평균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표본으로 뽑힌 데이터들의 총합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표본 평균을 통해 전체 데이터의 합이 이미 알려져 있다면 n개의 표본 중에 n-1개의 합만 알아도 나머지 하나의 값은 자연스럽게 결정된다. 예를 들어 표본이 5개이고 그 전체의 합이 350, 그중 4개의 데이터의 합이 260이면 나머지 1개 데이터의 값이 90임을 저절로 알 수 있다. 이게 바로 표본 분산의 자유도가 n-1인 이유다. 즉, n개의 데이터 중 자유롭게 자신의 자리를 결정할 수 있는 데이터의 개수는 n-1개이며 나머지 1개의 데이터는 다른 데이터들의 합에 의해 자기 자리가 자동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다. 이로 인해 표본 분산을 구할 때는 n이 아닌 n-1로 나누어 주게 된다. 그렇다면 왜 모집단 분산의 경우 자유도가 n일까? 모집단 분산을 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모집단 평균은 표본 평균처럼 계산해서 구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 값이 미리 정해져 있는 상수라고 가정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모집단 분산은 표본 분산처럼 자유도가 감소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즉, 분산을 구하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평균이 계산을 통해 구하는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 자유도가 달라지는 것이다. 네, 쇼츠 영상 잘 보고 오셨나요? 이제 왜 표본 분산을 구할 때는 n이 아니라 n-1로 나눠주는지 좀 이해가 가셨나요? 우리가 어떤 표본으로 뽑은 데이터의 개수가 n개라고 할 때 n-1개는 자유롭게 자기 자신의 위치를 정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표본 평균을 구해서 전체 합을 한 이상 나머지 1개는 자기 자리를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표본 분산을 구할 때 자유도를 n-1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따라서 각 개별 데이터에서 표본 평균을 빼준 값들을 우리가 더해준 다음에 n이 아니라 n-1로 나눠줘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표본 표준 편차에 대해서 알아보실 텐데요. 분산과 표준 편차의 관계는 어느 경우든 똑같아요. 위식인 표본 분산에서 제곱근만 취해주면은 표본 표준 편차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변동계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변동계수란 다른 규모를 가진 지표 간 데이터에 퍼져 있는 정도를 비교하기 위해 평균에 비해 데이터가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를 비율로 표현한 것을 의미합니다. 즉, 두 개의 다른 지표가 있을 때 상대적인 변동성이 어느 쪽이 더 큰지 알려주는 산포도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몸무게와 키를 예시로 들어볼게요. 몸무게의 경우 보통 2자리죠. 반면에 키는 보통 3자리고요. 이 두 지표가 표준 편차가 같다고 해서 예를 들어 10으로 같다고 해볼게요. 이 두 지표가 표준 편차가 10으로 같다고 해서 흩어져 있는 정도, 즉 산포도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키가 일반적으로 몸무게에 비해 더 큰 규모를 가진 지표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가 산포도를 볼 때는 표준 편차만 보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데이터의 규모 또한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아래 보면 예시가 있는데 카페에서 음료가 나올 때까지의 평균 대기 시간은 5분, 표준 편차는 5분이라고 한다. 반면 배달 음식이 배달될 때까지의 평균 대기 시간은 30분, 표준 편차는 5분이라고 한다. 어느 쪽 대기 시간의 변동성이 더 크다고 느낄까? 어떤 다른 두 데이터의 표준 편차가 같다고 해서 그 데이터들 간의 퍼진 정도, 즉 산포도가 같은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평균이 100인데 표준 편차가 5다라고 했을 때 100에 비하면 5는 굉장히 작은 숫자죠. 따라서 퍼진 정도가 크다고 할 수 없죠. 반면에 평균이 10인데 표준 편차가 5다 하면은 5라는 숫자는 10에 비해서도 50%나 되는 큰 숫자이기 때문에 퍼진 정도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상대적인 산포도를 알기 위해서는, 상대적인 데이터가 퍼져 있는 정도를 알기 위해서는 변동계수를 이용해야 하고요. 이 경우도 변동계수를 통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변동계수를 구하는 공식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변동계수는 일반적으로 CV라고 표현을 하고요. 모집단의 경우든 표본의 경우든 표준 편차에서 평균을 나누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카페에서의 대기 시간의 변동계수를 한번 구해볼게요. CV 카페라고 표기를 하면은 우선 표준 편차가 5분이죠. 그리고 평균은 5분이기 때문에 따라서 카페 대기 시간의 변동계수는 1이 됩니다. 이번에는 음식 배달의 시간의 변동계수를 한번 구해볼게요. 배달 음식의 대기 시간은 먼저 표준 편차부터 알아보면 5분이죠. 근데 평균이 30분이기 때문에 30으로 나누어 주면은 6분의 1이 됩니다. 자, 이 경우 어느 쪽이 변동계수가 더 큰가요? 당연히 카페에서의 대기 시간의 변동계수가 더 크죠. 따라서 상대적인 변동성은 카페에서의 대기 시간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강의 마지막으로 연속 문제 두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 A 주식회사 B팀의 직원은 총 5명인데 월급은 아래와 같다. B팀 직원들 월급의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B팀 직원이 총 5명인데 5명이 다 데이터가 다 나와 있으니까 이 경우는 모집단의 표준 편차와 분산을 구하면 됩니다. 우리가 일단은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는 평균부터 알아야 되죠. 이 숫자들을 다 더해 보시면은 1400이 나오고요. 데이터의 개수인 5로 나누어 주면은 280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평균은 280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평균을 기반으로 해서 분산을 한번 구해 볼게요. 우선 각 개별 데이터에서 평균을 빼주고 제곱을 해줘야 되죠. 250 빼기 280 제곱 플러스 230 빼기 280의 제곱 플러스 270 빼기 280의 제곱 플러스 300 빼기 280의 제곱 플러스 350 빼기 280의 제곱을 구해보면은 900, 2500 플러스 100 플러스 400 플러스 4900입니다. 따라서 다 더해보면은 8800이 되겠네요. 이 8800을 데이터의 개수인 5로 나누어 주면은 우리가 분산을 구할 수 있고, 분산은 따라서 1760이 됩니다. 자, 분산은 1760이라고 우리가 알아냈으니까 이제 표준 편차인 시그마는 여기에 제곱근만 취해주면 되죠. 제곱근을 계산기를 이용해 구해보면은 약 41.95가 됩니다. 다음은 두 회사 A와 B의 전체 직원 월급 정보이다. 회사 A는 평균이 300, 표준 편차 300. 회사 B는 평균이 500, 표준 편차 300. 첫 번째, 각 회사의 변동계수로 구해보시오. 회사 A부터 구해볼까요? 우선 표준 편차에서 평균을 나눠줘야 되죠. 따라서 10분의 1, 즉 0.1이 됩니다. 회사 B의 변동계수도 한번 구해볼게요. 표준 편차 30에서 평균 500으로 나누어 주면은 0.06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두 회사 중 상대적으로 월급의 변동성이 더 큰 회사는 어디인지 판단하시오. 변동계수가 클수록 상대적인 변동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죠. 따라서 이 경우는 A 회사의 변동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추가로 한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6의 6분의 1승처럼 여러분이 복잡한 지수를 가진 숫자를 계산하고 싶을 때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윈도우에서 계산기를 켜주시고요. 모드를 바꿔야 돼요. 왼쪽 상단을 누르시고 모드를 표준에서 공학용으로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 숫자 6을 입력해 주시고 이제 지수를 입력해 줘야 되는데, 지수를 입력하는 방법은 숫자 6 위에 있는 키를 눌러주면 돼요. 이게 용어로는 캐럿이라고 부르거든요. 우리가 옛날에 웃음 표시할 때 많이 쓰던 문자죠. Shift 6을 눌러서 캐럿 키를 입력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지수인 6분의 1을 1 나누기 6으로 표현해 주시면 돼요. 이게 전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캐럿 기호를 이용해서 다양한 지수를 우리가 입력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그 값들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직 초반이라 좀 너무 기초적이고 쉽다고 느끼시는 분도 계실 거고, 재미가 없다고 느끼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더 재미있는 내용은 뒤에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기초공사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힘들더라도 기초를 튼튼히 다지는 시기라고 생각하시고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로써 2강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물러갈게요. 감사합니다.